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네요. 옷깃을 여미게 되는 이 계절이 오면 저는 유독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요즘 여러분과 함께 그 시절 가난했지만 사람 냄새 가득했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1월의 어느 늦은 밤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산책로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엉덩이로 전해지는 벤치의 온열 기능이 참 좋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지요. 밖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찬 공기가 감도는데 벤치에 앉아 있으면 마치 온돌방 아랫목에 앉아 있는 것처럼 노곤해지니 말입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봅니다. 사방이 번쩍거리는 고층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실마다 켜진 형광등 불빛, LED 조명들이 모여 마치 거대한 별들의 강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 조경나무에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들이 감겨 반짝이고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부부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지나갑니다. 저 평화롭고 부유해 보이는 풍경.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의 이 장소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벤치 자리, 아마 이곳쯤이었을 겁니다. 정확히 40여 년 전 이곳에는 페인트 칠이 벗겨진 붉은 벽돌에 2층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밤이면 여관이라는 두 글자가 적힌 네온사인 간판이 글자 한 획이 나가서 여자가 깜빡거리던 그곳. 지독한 곰팡이 냄새와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던 곳. 네, 바로 우리 집 서울장 여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눈을 감으면 지금도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영수가 203호 손님 나갔나 봐라. 수건 챙기고. 악을 쓰듯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엄마의 목소리. 낡은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 술 취한 투숙객이 복도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던 기침 소리들. 그때 제 나이 20, 아니 갓 21가 되던 해였군요. 꽃다운 나이라고들 하지만 저에게 그 시절은 그저 회색빛 시멘트 바닥처럼 차갑고 거칠기만 했습니다. 대학 입시에 연거푸 실패하고 재수생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 저는 여관 카운터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캠퍼스를 누비며 미팅이다, 동아리다, 청춘을 만끽하고 있을 때 저는 하루 종일 좁은 카운터 안쪽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참고서를 뒤적거려야 했으니까요. 사실 공부는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참고서 사이사이에 몰래 끼워둔 소설책을 읽거나 멍하니 카운터 앞에 낡은 흑백 텔레비전을 쳐다보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요. 텔레비전 화면에는 화려한 가수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비련의 사랑을 나누었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려 유리창 너머를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장 여관의 1층 카운터는 세상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막루와도 같았습니다.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은 칼바람이 부는 겨울거리였고 안은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고인 정체된 공간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깨가 축 처져 있거나 술 냄새를 풍기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 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묻어나는 피로감. 저는 그 목소리의 무게를 저울질하며 무뚝뚝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2층 끝방 하나 남았어요. 하루에 5,000원이요. 그러면 그들은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들이 건넨 돈에서는 땀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고단한 삶의 비린내가 났습니다. 저는 그 돈을 만지는 게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눅눅한 지폐의 감촉이 마치 제 미래인 것만 같아서 돈을 서랍에 넣고 나면 옷에 손을 쓱쓱 문지르곤 했지요. 철이 없어도 한참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여관은 구조가 참 기묘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에 제가 지키는 카운터가 있었고
그 뒤로 좁고 긴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복도 양옆으로는 다닥다닥 붙은 방들이 닭장처럼 늘어서 있었지요. 1층에는 주로 장기 투숙객들이 묵었고 2층은 하룻밤 묵어가는 뜨내기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건물 자체가 낡아서 방음이라고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코를 고는 소리, 부부싸움 하는 소리, 심지어 라면 끓여 먹는 달그락 소리까지 벽을 타고 넘어왔으니까요. 그 소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서울장 여관의 억척 여사장 박 여사님. 뽀글뽀글하게 볶은 파마머리에 몸빼 바지 위에 화려한 꽃무늬 조끼를 겹쳐 입고 털신을 끌며 복도를 누비던 엄마. 엄마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연탄불을 갈고 손님들이 나간 방을 치우고 이불 빨래를 해서 옥상에 널고 그러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저를 보면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아가씨나가 공부는 안 하고 또 멍 때리고 있나? 그럴 거면 가서 걸레질이라도 해라. 밥값이 아깝지도 않나? 엄마에게 저는 대학 못 간 못난 딸이자 밥만 축내는 식충이었고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될 카운터 지킴이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늘 컸습니다. 마치 목소리가 작으면 세상이 자기를 얕볼까봐 겁내는 사람처럼 엄마는 늘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숙박비를 제때 내지 않는 장기 투숙객 방 문을 두드리며 소리칠 때면 여관 건물이 쩌렁쩌렁 울렸지요. 103호 아저씨. 오늘까지 방세 안 주면 짐 싹 다 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내가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저는 그런 엄마가 창피했습니다. 손님들이 지나가며 힐끔거리는 것도 싫었고 동네 사람들이 엄마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관집 딸이라는 꼬리표가 마치 주홍글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혹시나 길 가다가 아는 친구라도 마주칠까봐 여관 문을 나설 때면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감고 도망치듯 빠져나가곤 했지요. 하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카운터 서랍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 낡은 장판 밑에 숨겨둔 통장에 숫자가 늘어가는 것. 그것만이 엄마가 이 지긋지긋한 노동을 견디는 유일한 이유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밤늦게 엄마가 카운터에 앉아 돈을 세는 뒷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침을 퇴 묻혀가며 지폐를 세고 또 세던 그 구분 등. 그때는 그 등이 탐욕스러워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 돈이 우리 가족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걸, 오빠의 등록금이 되고 밥상 위에 고등어 반찬이 된다는 걸 그때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 서울장 여관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 사연 있는 사람들, 잠시 쉬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여관방이라는 좁은 굴 속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 365일 중 300일은 술에 취해 있던 201호 아저씨. 그는 술만 취하면 복도에 나와 알 수 없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성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슬픈 그 노랫소리가 들리면 엄마는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노랫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 노래가 제 마음 같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102호에 묵었던 할아버지. 항상 회색 중절모를 쓰고 다니시던 그분은 이북에서 오신 실향민이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사시면서 돈을 모으셨는데 그 이유가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라고 했지요. 할아버지는 장기 투숙객임에도 불구하고 방을 어찌나 깨끗하게 쓰시는지 엄마가 청소하러 들어갈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끔 카운터 앞을 지나실 때면 주머니에서 사탕이나 귤 같은 것을 꺼내 슬며시 제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가시곤 했습니다. 학생 공부하느라 욕본다. 이거 먹고 해. 그 투박한 이북 사투리가 무뚝뚝한 엄마의 잔소리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사람, 305호 아저씨. 사실 우리 여관은 2층까지밖에 없는데 옥탑방을 개조해서 만든 방이라 우리는 편의상 305호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저씨는 중동 건설 현장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굵은 마디의 손가락. 아저씨는 낮에는 막노동판에 나가 일하고 밤늦게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도록 손님이 없어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305호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어깨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고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영수가 아직 안 잤나? 아저씨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비닐봉지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붕어빵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냄새가 좋아서 좀 샀다. 엄마 몰래 하나 먹어라. 저는 붕어빵의 온기에 언손을 녹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일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힘들긴. 사람이 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지. 살아있으니까 움직인다. 그 말이 당시 열등감과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제 가슴에 묘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저씨는 가족도 없이 혼자 지내면서 그 춥고 좁은 옥탑방에서 무엇을 위해 그리 열심히 사는 걸까?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살게 하는 걸까? 어린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관의 밤은 낮보다 길고 소란스러웠습니다. 통행금지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손님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떤 날은 싸움이 나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방 안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자장가 삼아 잠이 들곤 했습니다. 얇은 합한 벽 너머로 들려오는 타인의 삶, 타인의 고통, 타인의 숨소리. 그것은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 섞이는 게 싫어서 귀를 막았지만 결국 저 또한 그 여관이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냄새, 1층 복도 끝 공용 화장실의 암모니아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이 저의 우주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서울장 여관은 거대한 대합실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기 위해, 누군가는 돌아가기 위해, 또 누군가는 그저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머물렀던 곳. 모두가 어딘가 결핍되어 있었고 모두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오빠 영호 오빠였습니다. 서울 명문대에 들어갔다며 온 동네 잔치를 했던 자랑스러운 아들. 엄마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부심이었던 오빠. 하지만 오빠는 언제부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낯선 친구를 통해 쪽지만 전달될 뿐이었지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대학가. 시위 장면이 나올 때마다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우리 영호는 아니겠지? 공부만 하는 앤데 저런 데 꼈을 리가 없지. 엄마는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지만 쥐고 있는 행주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의 그 억척스러운 고함 소리가 사실은 불안과 공포를 감추기 위한 비명이었다는 것을요. 돈에 집착했던 그 모습 뒤에 자식들을 지키고 싶은 어미의 처절한 본능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2025년의 바람은 1982년의 바람과 다를 게 없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춥게만 느껴졌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시렸기 때문이겠지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막막함,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그리고 차가운 윗목에서 오들오들 떨며 잠들어야 했던 그 육체적 고단함이 그 시절을 온통 겨울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했던 겨울에도 가끔은 볕이 들었습니다. 깨진 보도블록 사이로 민들레가 피어나는 것처럼 그 남루한 여관방 사람들에게도 웃음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뜨거운 정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희망이라고는 없을 것 같았던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작은 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벤치에서 일어나야겠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뻐근하네요.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 믹스커피 한 잔 타 마시며 본격적으로 기억의 서랍을 열어봐야겠습니다. 낡은 장부 속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 그들의 얼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울고 웃었던 그의 겨울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40년 전 서울장 여관의 낡은 나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관의 아침은 언제나 엄마의 기침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세상이 짙은 어둠에 잠겨 있을 시간, 엄마는 어김없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얇은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짐짓 짜는 척을 하곤 했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마주해야 할 그 춥고 비루한 현실이 싫어서 이불 속의 온기에 조금이라도 더 매달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연탄 아궁이 뚜껑을 여는 묵직한 쇠붙이 소리, 다 타버린 연탄재를 꺼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새 연탄을 집어넣을 때의 그 둔탁한 퉁 하는 소리. 그 소리들은 마치 우리 여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문틈으로 스멀스멀 새어 들어오면 저는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그 냄새는 가난의 냄새였고 동시에 살아있음의 냄새였습니다. 영수가 언제까지 자빠져 잘래? 해가 중천이다. 엄마의 고함이 방문을 뚫고 들어오면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희뿌연 새벽 안개가 골목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전봇대에 매달린 가로등만이 졸린 눈을 비비듯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러 수도가로 나가면 살얼음이 낀 고무대야가 저를 반겼습니다. 바가지로 얼음을 꽝 깨트리고 찬물을 얼굴에 끼얹으면 정신이 번쩍 들다 못해 살이 애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붉게 튼 손등에는 하얗게 각질이 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동상으로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때는 핸드크림이라는 게 참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안티프라민 연고를 바르는 게 전부였지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펼치는 것으로 저의 일과는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묵은 손님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방값을 받았는지 체크하는 일. 2015 박씨 아저씨. 외상 5,000원. 2035 가출한 것 같은 10대 여자애 둘. 요주희. 1055 지방에서 올라온 보따리 장수 아주머니. 장부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지만 그중 절반은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자신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여관이니까요. 저는 그 익명성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얼굴이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이 알게 되면 그들의 불행이 제게 전염될 것만 같아서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가면 2층 뜨내기 손님들이 하나둘 방을 나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퀭한 눈을 한 남자, 화장이 잔뜩 번진 채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여자. 그들은 카운터에 앉아있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열쇠를 툭 던져놓고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들처럼, 아니면 이 공간에 머물렀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를 치우는 건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에이구, 징그럽다 징그러워. 술을 얼마나 처먹었길래 바닥이 끈적거려. 엄마는 걸레를 든 채 투덜거리면서도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담뱃재 하나 남기지 않고 방을 닦아내는 엄마의 손놀림은 거의 달인의 경지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엄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평생 남이 어지럽혀 놓은 자리를 치우며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 하나를 치울 때마다 돈이 생긴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야, 이 방 손님은 팁이라도 놓고 갔나 봐라.
베개 밑 잘 뒤져보고. 엄마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되면 여관은 잠시 정적에 휩싸입니다. 손님들도 다 나가고 청소도 얼추 끝난 시간. 그제야 저는 참고서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수학의 정석을 펼쳐놓고 미적분 문제를 풀다 보면 글자들이 스르르 춤을 추며 눈앞이 흐려지곤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내 친구들은 지금쯤 대학 도서관에서 커피를 마시며 토론하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졌습니다. 볼펜 끝을 잘근잘근 씹으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바로 305호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겨울철이라 일거리가 없는 날이면 늦은 아침을 먹고 여관 주변을 어슬렁거리곤 했습니다. 작업복 대신 낡은 군용 깔깔이 점퍼를 걸치고 슬리퍼를 끈 채 담배 한 대를 피우러 내려오는 것이지요. 영숙이 공부 잘 되나? 아저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훅 끼쳐오는 담배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잘 되긴요. 머리만 아파요.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면 아저씨는 씩 웃으며 카운터 앞 난로에 손을 쬐었습니다. 공부가 젤로 쉬운 거다. 몸 쓰는 일 해봐라. 뼈마디가 삭는다 사가. 아저씨의 손은 정말로 뼈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여기저기 긁힌 상처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고 있으면 공부가 제일 쉽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는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어느 날 제가 불쑥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저씨는 먼 산을 바라보듯 허공을 응시하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꿈. 글쎄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난다. 그냥 배 안 곪고 사는 게 꿈 아니었겠나? 에이, 그런 거 말고요. 막 대통령이라든가 과학자라든가 그런 거요. 허허, 우리 때는 그런 거 꿀 여유도 없었다.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늙어 있더구만. 영숙이 니는 좋겠다. 꿈꿀 시간도 있고. 아저씨의 그 말 속에는 짙은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송두리째 시대에 저당 잡힌 세대의 슬픔 같은 것 말입니다. 아저씨는 사우디 열사의 땅에서 젊음을 바쳤고 돌아와서는 또다시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이 좁은 옥탑방 한 칸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 그런데도 아저씨는 늘 웃었습니다. 그래도 니는 꼭 대학 가라. 가서 멋지게 살아라. 내 목까지. 그 응원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우리 엄마조차 대학 가서 뭐하냐.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지라고 말하는데 생판남인 아저씨가 저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오후가 되면 여관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장기 투숙객들 혹은 낮부터 술에 취해 들어오는 손님들로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백이호 할아버지는 유독 눈에 띄는 분이었습니다. 늘 정갈하게 빗어 넘긴 백발에 깃이 빳빳하게 선 셔츠를 입고 다니셨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지만 가끔 외출하실 때면 꼭 저에게 행선지를 알리곤 했습니다. 학생, 내 잠시 종로에 좀 다녀오마. 혹시 누가 찾아오거든 금방 온다고 전해라. 누구요? 할아버지 찾아올 사람 있어요? 이따마다. 아주 중요한 손님이야. 내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은 다른 방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부탁하신 심부름 때문에 102호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벽면 가득 이북지도가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황해도 연백군. 지도 위에 특정 지점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여러 번 겹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단발머리를 한 앳된 여자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액자에 끼워져
책상 정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큰애야. 전쟁통에 헤어졌지. 잠깐 나갔다 온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30년이 넘었구나. 뒤따라 들어온 할아버지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애틋하고 조심스러운지 보는 제가 다 울컥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럼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살아있지. 살아있고 말고. 내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나를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야. 분명히 살아있어. 할아버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그 긴 세월을 버텨오신 거겠지요. 평생을 막노동판과 경비 일을 하며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둔 이유도 오직 하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달려가 쥐어줄 돈이라며 할아버지는 보물단지처럼 장롱 깊숙한 곳에 통장을 숨겨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낯선 사내 하나가 여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에 중절모를 쓴 겉보기엔 꽤 점잖은 신사 같아 보이는 40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번들거리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백이호 어르신 계신 곳입니까? 남자가 카운터에 몸을 기대며 은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가 경계심을 품고 묻자 남자는 품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지부장 박달수. 조잡하게 인쇄된 명함이었습니다. 뭔가 수상쩍은 냄새가 났지만 마침 외출해서 돌아오시던 백이호. 할아버지가 그 남자를 보고는 버선발로 달려오셨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의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남자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할아버지를 부축해 백이호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확실합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정부 고위층 라인입니다. 같은 말들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엄마가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영감, 또 사기꾼한테 걸려든 거 아니가. 저번에도 무슨 브로커니 뭐니 하는 놈한테 돈만 뜯기더니. 엄마, 저 사람 사기꾼 같아? 딱 보면 모르나? 눈깔이 뱀 눈깔이구만. 멀쩡한 놈이 대낮에 여관 구석까지 찾아올 일이 뭐가 있겠노? 엄마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할 때가 많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여관 주인의 촉이라고나 할까요? 엄마는 행주를 팡팡 털며 백이호 쪽을 흘겨보았습니다. 영감님 돈 저거 피 같은 돈인데 저걸 털어먹으려는 놈들이 천지빛깔이네. 에휴, 남의 일에 참견 말자, 참견 마라. 엄마는 애써 외면하려는 듯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지만 신경은 온통 백이호 쪽에 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여관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공사판에서 일을 마친 인부들이 시끌벅적하게 들어와 1층 공용 샤워장으로 몰려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잘 나오지 않아 고함 소리가 오가고 비누 좀 빌려달라는 소리, 등 좀 밀어달라는 소리로 목욕탕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305호 아저씨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안색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저씨, 저녁 드셨어요? 아니, 생각 없다. 그냥 들어가서 쉴란다. 평소 같으면 농담이라도 한마디 건넸을 아저씨가 힘없이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아저씨는 공사 현장에서 반장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고 일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삭히며 그 좁고 추운 옥탑방으로 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밤 10시.
드라마 수사반장이 끝나는 시그널 음악이 흐를 무렵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네, 서울장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와 주변의 소음만이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엄마 좀 바꿔주라. 아주 낮고 빠른 목소리. 오빠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오빠야? 어디야? 제가 다급하게 묻자마자 옆에서 졸고 있던 엄마가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수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영우가? 네 영우 맞나? 야야, 네 지금 어디고? 밥은 먹었나? 엄마의 목소리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돈도 없고. 친구네 자취방에서도 나와야 돼. 수화기 밖으로 새어나오는 오빠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명문대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쫓기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나? 얼마면 되는데? 내가 지금 붙여줄게. 아니, 내가 갈까? 니 어디고? 엄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기세였습니다. 아니야, 오면 안 돼. 경찰이 깔렸어. 인편으로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좀 전해줘.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깍.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엄마는 끊어진 수화기를 멍하니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카운터 유리판 위로 번졌습니다. 미안하다니. 자식이 부모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노?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안 잡히고 사람만 있으면 되는 기지. 엄마는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강철 같던 엄마가 돈밖에 모르던 독한 여관 주인이 자식의 전화 한 통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서워졌습니다. 우리 가족을 둘러싼 이 얇은 막이 언제 찢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방 102호에서는 할아버지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내 돈을 다 찾아서라도 가야지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위층 305호에서는 아저씨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네. 경쾌한 노래 가사와는 달리 여관의 공기는 무겁고 칙칙하기만 했습니다. 각자의 방 안에서 각자의 지옥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불안한 미래를 껴안고 잠을 청해야 하는 20살의 저. 창밖에는 쌀락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흩날리는 눈발이 마치 우리들의 부서진 꿈 조각들처럼 보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빠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102호 할아버지는 정말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지긋지긋한 카운터를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불안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이대로 지루하고 누추하더라도 좋으니 우리들의 이 작은 평화가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은 가난한 자들의 기도에는 인색한 법인지 다가오는 비극의 그림자는 이미 우리 여관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전화 한 통은 우리 여관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여관 안에는 무겁고 습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걸레질을 하고 연탄불을 갈았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툭하면 내지르던 고함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가끔씩 걸레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엄마의 고함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엄마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쌀을 한 가마니나 사오더니
평소에는 손도 대지 않던 귀한 소고기를 끊어오고 곰국을 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커다란 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구수하고 진한 고기 냄새가 여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투숙객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 무슨 잔치합니까? 냄새가 기가 막히네. 201호 아저씨가 입맛을 다시며 물었지만 엄마는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국자만 휘저었습니다. 그 국물은 손님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올지, 아니 올 수나 있을지 모르는 아들을 위한 엄마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아들이 언제 들이닥쳐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저렇게 미련하게 솥을 지키고 있는 걸까? 엄마의 모성이 애처롭다기보다는 시대의 비극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 보이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여관 간판에 불도 꺼지고 골목길을 지나가는 고양이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밤. 현관 유리문을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쾅거리는 취객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듯한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 톡톡톡.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저는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 누가 서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현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모자를 깊게 눌러쓴 검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방 없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아주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가. 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제가 황급히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자 찬바람과 함께 오빠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빠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씻지 못했는지 꾀죄죄한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했고 한때는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던 대학과 잠바는 여기저기 찢어지고 흙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났습니다. 지독한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가 오빠의 온몸에서 진동했습니다. 오빠.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안쪽 방문이 벌컥 열리며 엄마가 뛰쳐나왔습니다. 엄마는 자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영호야. 엄마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어나와 오빠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엄마는 오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은 채 우는 그 모습이 더욱 처절해 보였습니다. 오빠는 엄마의 품에 안겨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 소리 말라. 네가 뭘 잘못했는데. 도둑질을 했나 사람을 죽였나?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거지. 네가 무슨 죄가 있노? 엄마는 오빠를 부축해 서둘러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끓여온 곰국을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뚝배기에 밥을 꾹꾹 눌러 담고 그 위에 뜨거운 국물을 붓는 엄마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씹지도 않고 밥을 삼키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오빠의 등만 하염없이 쓸어내렸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물 좀 마시고. 저는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울 명문대 법대생. 우리 집안의 희망이자 이 낡은 여관을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동아줄. 동네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자랑하던 그 잘난 아들이 지금은 쫓기는 짐승처럼 밥그릇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래 못 있어. 새벽 첫 차로 떠나야 돼. 부산으로 갈 거야. 밥그릇을 비운 오빠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산? 부산 어디로? 갈 데는 있나? 돈은? 옷은? 엄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저으며 낡은 배낭을 챙겼습니다. 아는 선배가 있어. 당분간 거기 숨어 있다가 배를 탈지도 몰라. 네. 밀항이라도 하겠다는 기가. 미쳤나? 그러다 죽으면 어쩔라고.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지려 하자 오빠가 급히 엄마의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쉿. 손님들께.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이 범죄자 집단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식구와 이야기하는데 숨을 죽이고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상황이 끔찍했습니다. 엄마는 장판 밑을 뒤져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다발을 꺼내 오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여관 청소를 하고 손님들과 싸우고 10원 한 푼 아껴가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가져가라. 가서 죽지 말고 살아라. 밥 굶지 말고. 오빠는 차마 그 돈을 받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엄마의 강권에 못 이겨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 오빠가 돼서 너 대학도 못 보내주고. 집만 되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시위가 뭐라고, 데모가 뭐라고 가족을 이렇게 지옥으로 몰아넣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빠의 그 퀭한 눈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저 눈빛은 죄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벽에 부딪혀 깨져버린 상처 입은 영혼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빠는 그렇게 도둑처럼 왔다가 도둑처럼 떠났습니다. 새벽 4시 어스름한 푸른빛이 골목길을 채우기 시작할 무렵 오빠는 다시 모자를 눌러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현관문에 기대어 오빠가 사라진 골목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찬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우는 엄마의 등 위로 새벽의 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여관의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엄마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본체만체하고 밥을 태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대신해 여관 살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연탄을 갈고 수건을 빨고 걸레질을 하면서 저는 억지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의 불행과는 대조적으로 102호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사기꾼 박달수라는 남자가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지면서부터였습니다. 학생, 내 얼굴 좀 봐라. 혈색이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니?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어 넘기며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제가 짐짓 모른 척 물으면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보따리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이제 곧 갈 수 있을 것 같아. 박 선생 말이 이번에 정부에서 비밀리에 추진하는 상봉단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는구나. 물론 뒷돈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대수냐. 내 평생 소원인데. 할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희망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박달수라는 그 남자 올 때마다 눈알을 굴리며 여관 이곳저곳을 훑어보는 게 영 마뜩잖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달수가 할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누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통장에서 나온 돈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카운터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지나갔습니다. 수고해, 아가씨. 그 느끼한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봉투를 낚아채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제가 섣불리 나서서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제 의심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아니 틀렸으면 좋겠다는 안일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305호 아저씨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나가는 박달수의 뒷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저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매섭게 빛났습니다. 영수가 저 사람 누구냐?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2호 할아버지 손님이에요.
이산 가족 찾아준다는 사람인데. 이산 가족? 아저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박달수가 사라진 골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상이 영 안 좋은데. 사기꾼 냄새가 난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할아버지가 워낙 믿고 계셔서. 어르신한테 조심하라고 해라. 요즘 세상에 공짜로 가족 찾아주는 놈 없다. 더군다나 저런 놈들은 사람의 간절함을 미끼로 쓰는 제일 악질적인 놈들이야. 아저씨의 충고를 듣고 저는 용기를 내어 102호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그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래. 박 선생은 내 은인이야, 은인. 국가 비밀이라 절차 밟는 비용이 들어서 그런 거지, 사기꾼이라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며 저를 쫓아냈습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 한번 치지 않던 분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보니 어쩌면 할아버지도 내심 불안해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의심을 억누르기 위해 더 크게 소리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쌓아올린 희망의 탑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무렵 305호 아저씨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공사 현장 일이 뚝 끊긴 것입니다. 눈이 오고 땅이 얼면 공사를 할 수 없으니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겨울은 그야말로 보릿고개였습니다. 아저씨는 며칠째 일감을 구하지 못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옥탑방으로 올라가 보면 아저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라디오를 듣고 있거나 낡은 노트를 끄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뭐 쓰세요? 아, 이거. 그냥 일기 같은 거다. 아저씨는 황급히 노트를 덮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었습니다. 기름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 보일러도 틀지 않고 지내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기름 좀 넣으세요. 이러다 얼어 죽겠어요. 괜찮다. 침낭 덮고 자면 견딜만해. 사람 체온이 제일 따뜻한 난로 아니냐. 아저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엄마의 눈을 피해 옥상 기름 탱크에 기름을 조금 채워 넣었습니다. 엄마가 알면 난리가 나겠지만 아저씨가 저 차가운 방에서 떨고 있는 걸 생각하면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지만 여관 골목은 질척한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달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웬 덩치 큰 남자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오늘 밤에 출발해야 합니다. 박달수는 할아버지의 짐을 챙기라고 재촉했습니다. 오늘 밤. 갑자기? 갑자기가 아닙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대신 급행료가 좀 필요한데. 할아버지는 허둥지둥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통장과 폐물함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인 금가락지까지 몽땅 털어넣은 보따리였습니다. 이거면 되겠소? 내 전 재산이요. 아이고, 충분합니다. 어르신 정성이 하늘에 닿았네요. 박달수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보따리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카운터 뒤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5호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 박달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들 뭐하는 놈들이야? 어르신 어디로 모시고 가는 거야? 박달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아저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뭐야 넌? 노가다 십장처럼 생긴 게 어디서 참견이야? 비켜. 옆에 있던 덩치들이 아저씨를 밀치려 했지만 아저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벽돌을 나르며 다져진 다부진 몸은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소속이랑 신분증 보여줘봐.
이북 오도민청에서 나온 거야? 아니면 적십자? 아저씨의 예리한 질문에 박달수가 멈칫했습니다. 이 자식이 비밀 요원이라 신분증 함부로 못 보여주는 거 몰라? 어르신, 이 사람 때문에 시간 지체되면 가족 상봉 물 건너갑니다. 가시죠. 할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아저씨를 밀쳐냈습니다. 비켜라. 이 사람이 내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나? 비키라니까. 할아버지는 아저씨를 뿌리치고 박달수를 따라 허겁지겁 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박달수는 뒤돌아보며 아저씨에게 비릿한 조소를 날렸습니다. 남의 인생에 훈수 두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거지 같은 새끼야. 그들은 검은 세단 승용차를 타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저씨는 멍하니 열린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휘몰아쳐 들어와 카운터의 달력을 팔락거렸습니다. 198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아저씨. 제가 걱정스럽게 부르자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아저씨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가 떠난 102호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 남겨진 공기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북지도와 가족 사진만이 주인 없는 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는데 신원 확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쭈그리고 앉아있는 102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입고 나갔던 빳빳한 셔츠는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고 한쪽 신발은 어디 갔는지 맨발에 검은 양말만 신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달려가 할아버지를 붙잡았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평양. 가야 되는데. 우리 금순이. 기저귀 갈아줘야 하는데. 경찰관의 말로는 사기단에게 돈을 몽땅 털리고 외딴 국도변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굶고 추위에 떨며 길을 헤매다 탈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날린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인지 능력이 온전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 영감택이야. 내가 그렇다 안 하더나? 사람 말 좀 듣지 왜 그리 고집을 피워서 이 사달을 만드노. 엄마는 할아버지의 등짝을 때리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픈 줄도 모르는지 희죽희죽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기괴하고 슬퍼서 저는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데리고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택시기사는 냄새가 난다며 승차 거부를 했고 겨우 잡아탄 택시 안에서도 할아버지는 계속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여관에 도착해 102호의 할아버지를 눕혔을 때 305호 아저씨가 내려왔습니다. 아저씨는 할아버지의 발을 보더니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할아버지의 얼어붙은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동상 걸린 발을 아저씨는 자신의 거친 손으로 정성스럽게 문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다 제 탓입니다. 아저씨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대야 물 위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아저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갈 때가 다 됐네. 색시감은 있고.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우리 모두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저도 그리고 아저씨도. 좁은 방 안에 가득 찬 것은 가난과 절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연민의 통곡 소리뿐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오빠는 수배자가 되어 쫓기고 할아버지는 미쳐버렸고 엄마는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여관이라는 배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파도를 견디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설상가상으로 여관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건물을 비워달라는 통보였습니다. 박 여사 알잖아. 여기 싹 밀고 아파트 들어서는 거. 보상금 넉넉히 쳐줄 테니까 봄 되기 전에 방 빼. 기름진 얼굴의 건물주는 엄마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영수가, 우리 이제 어디로 가노? 엄마의 그 힘없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갈 곳 없는 투숙객들을 받아주던 우리 여관이 이제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카운터 전화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오빠의 전화 이후로 전화벨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노이로제에 걸려있던 터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또다시 침묵.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기계음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김영호 씨 댁 맞습니까? 여기는 부산경찰서입니다. 순간 눈앞이 하얗게 번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져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덜렁거리는 수화기 너머로 경찰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김영호 씨가 검거되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지금 바로. 옆에 있던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수화기, 쓰러진 엄마, 미쳐버린 할아버지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면 더 큰 불행의 시작일까요? 저는 차마 눈을 뜰 수 없어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감은 눈 속에서도 1982년의 그 차가운 겨울바람은 멈추지 않고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쓰러진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태엽이 다 풀려버린 낡은 시계처럼 엄마의 시간은 그 순간에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악다구니 쓰며 지켜온 여관, 그리고 그 여관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었던 아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여자의 심정이란 감히 제가 가늠할 수 있는 깊이가 아니었을 겁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대신 엄마는 그냥 안방 아랫목에 눕기를 택했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의욕을 상실한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물수건을 적셔 엄마의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올라 차가운 수건이 금세 미지근해졌습니다. 엄마는 헛소리처럼 계속해서 오빠의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영호야, 밥은 먹었나? 추운데 이불은 덮었나?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을 아들 걱정에 당신 몸이 불덩이 같은 줄도 모르는 엄마. 저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엄마의 거친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며 흔들어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세상의 위협처럼 느껴져 저는 오들오들 떨며 엄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관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의 고함 소리와 비질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시간이지만 주인 잃은 카운터에는 먼지만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카운터로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이 배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손님들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여관 주인 여자가 쓰러지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102호 노인은 미쳐버렸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학생 미안한데 방 좀 뺄게. 보증금 남은 거 정산해주라. 장기 투숙객들이 하나둘 짐을 싸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서둘러 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장부를 꺼내 계산을 하고 돈을 내주었습니다. 엄마가 10원짜리 하나까지 아끼며 모아두었던 현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돈을 받아든 손님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빈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낡은 이불 구석에 굴러다니는 빈 소주병, 벽에 붙어있는 빛바랜 연예인 포스터.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방은 금세 냉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썰렁함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 곳 없는 두 사람, 102호 할아버지와 305호 아저씨는 여전히 여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놓아버린 102호 할아버지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복도를 서성거리며 벽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기차표를 끊어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역전해서 기다리는데, 할아버지는 복도 벽에 붙은 타일 무늬를 기차 시간표라고 착각하는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시간을 확인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가끔은 제게 와서 꼬깃꼬깃한 휴지 조각을 내밀며 이게 기차표야, 잘 보관해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휴지 조각을 받아들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챙기는 건 제가 아니라 305호 아저씨였습니다. 일거리가 끊긴 겨울, 아저씨는 묵묵히 할아버지의 보호자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쟁반에 밥과 국을 담아 102호로 날랐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실수를 하면 군말 없이 이불을 빨아 널었습니다. 아저씨,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미안해서 나서려고 하면 아저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들아 냅둬라. 내 부모 모신다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들다. 그리고 영숙이 니는 엄마 간호나 잘해라. 그게 니 할 일이다. 아저씨는 거친 손으로 할아버지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끼리,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인연끼리 나누는 그 정이 너무나 깊고 뜨거워서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된 것은 가진 게 없어서 서로의 체온이 절실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저는 엄마를 대신해 오빠의 면회를 갔습니다. 부산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이었습니다. 새벽 첫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차창 밖 풍경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로 서 있는 겨울 나무들이 마치 제 마음처럼 황량해 보였습니다. 경찰서 면회실은 서늘했습니다. 두꺼운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빠와 마주 앉았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오빠는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빡빡 깎여 있었고 수의를 입은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오빠.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시냐? 갈라진 목소리로 오빠가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쓰러져 누워 계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빠 걱정만 해. 밥 잘 먹고 있다고 전해달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오빠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영수가, 나 원망하지. 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충혈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 공부도 못하게 하고 집안 꼴 이렇게 만들고.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야. 오빠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들리는 그 둔탁한 소리가 제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오빠가 왜 나쁜 놈이야? 세상이 나쁜 거지. 오빠는 그냥 너무 착해서 그런 거잖아.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빠는 착했습니다. 너무 착해서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전을 달달 외워 판검사가 되어 호강시켜주겠다던 오빠가 왜 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되어야만 했는지. 20살의 저는 그 모순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야속하리만치 짧았습니다. 면회 끝났습니다. 교도관의 건조한 목소리에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수가 엄마 잘 부탁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오빠는 그 말을 남기고 철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귤을 하나 건네주며 혀를 찼습니다. 학생,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뚝 그치고 이거 하나 먹어. 그 투박한 위로가 왜 그리 서럽던지요. 저는 귤을 손에 쥐고 껍질도 까지 못한 채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귤의 상큼한 향기가 오히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여관에 돌아왔을 때 해는 이미 져서 어둑어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305호 아저씨가 카운터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작게 부르자 아저씨가 화들짝 놀라며 깼습니다. 영숙이 왔나? 아이고, 내가 잠이 들었네. 오빠는 보고 왔나? 아저씨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건강해 보였어요. 그래, 다행이다. 산 입에 거미줄 치겠나? 젊은 놈인데 금방 털고 나올 거다. 아저씨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이 부산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귤보다 경찰서의 난로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들어가서 밥 먹어라. 밥솥에 밥 해놨다. 엄마도 아까 숭늉 좀 드셨다. 아저씨는 제가 없는 동안 여관을 지키고 엄마 식사까지 챙겨주신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에 뭐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는데 아저씨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그리고 보일러 말이다. 영 시원찮아서 내가 좀 손봤다. 이제 따뜻한 물 잘 나올 기다. 곧 헐릴 건물인데 곧 쫓겨날 집인데 아저씨는 굳이 기름투성이가 되어가며 보일러를 고쳐놓으셨습니다. 아저씨, 어차피 우리 곧 나가야 되는데 뭐하러 고생하셨어요? 제 말에 아저씨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야야, 무슨 소리고. 하루를 살아도 사람은 따뜻하게 자야지. 나갈 때 나가더라도 사는 동안은 사람답게 살아야 안 되겠나? 사는 동안은 사람답게. 그 말이 제 가슴에 묵직한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가난했고 쫓기고 있었고 무너지고 있었지만 아저씨는 그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비루한 현실에 무릎 꿇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이 저에게는 그 어떤 위인전의 이야기보다 숭고하게 느껴졌습니다. 2월이 되자 재개발 통보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건물 벽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철거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쓰였고 동네 곳곳에는 이사를 가는 트럭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갔고 깨진 유리창 파편과 버려진 가구들이 흉물스럽게 나뒹굴었습니다. 마치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변해버린 우리 동네. 엄마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지만 예전의 그 생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102호 할아버지의 방 앞 의자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영수가 저기 매화나무 봐라. 꽃봉오리가 맺혔네. 마당 구석 쓰레기 더미 옆에 서 있는 늙은 매화나무 가지 끝에 정말로 쌀알 만한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곧 봄이 오겠네. 우리 영호도 봄 되면 나오려나? 엄마의 시선은 매화나무를 넘어 먼 하늘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여관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갈 곳 없는 뜨내기들이 하룻밤 묵어가긴 했지만 그들도 여관의 스산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새벽같이 떠나버리곤 했습니다.
사실상 영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관 주인이 아니라 철거를 앞둔 건물을 지키는 유령들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백이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내 돈 내놔. 이 도둑놈들아. 한밤중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복도로 뛰어나온 할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터 위에 있던 화분이 와장창 깨지고 벽에 걸린 거울이 박살났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달려가 말렸지만 할아버지의 힘은 노인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셌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눈빛은 섬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팔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평양 갈 거야. 박달수 그놈 잡아서 내 돈 찾아서 평양 갈 거라고. 할아버지는 맨발로 차가운 골목길로 뛰쳐나갔습니다. 저와 엄마 그리고 소리를 듣고 내려온 305호 아저씨가 뒤를 쫓았습니다. 어르신, 거기 서세요. 위험합니다. 아저씨가 쏜살같이 달려가 골목 어귀에서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저씨의 품에서 버둥거렸습니다. 놓아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 인민군 장교야. 니들 다 총살시킬 거야. 할아버지는 악을 쓰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금순아. 보고 싶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병신이라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70노인. 그 울음소리가 텅 빈 골목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저씨는 말없이 자신의 점퍼를 벗어 할아버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등 뒤에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압니다, 어르신. 다 압니다. 우지 마이소. 속상합니다. 아저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남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그 장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자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엄마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할아버지는 급격히 쇠약해지셨습니다. 곡기를 끊고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한 채 방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마치 스스로 생의 끈을 놓아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엄마는 미음을 쑤어 억지로 입에 넣어드리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영감님, 제발 한 술이라도 뜨소. 이래 죽으면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을락 합니까? 살아서 가족 만나야지요. 엄마의 애원에도 할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야윈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나가보니 305호 아저씨가 102호 방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저씨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어르신 가셨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머리맡에는 그토록 아끼시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고 할아버지의 손은 그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라도 가족을 만나러 가신 것처럼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양반아.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일이 허망하게 가나. 북에 있는 처자식은 어쩌라고 혼자 가나. 엄마의 울음소리가 여관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끄럽다고 항의할 손님도 없었습니다. 텅 빈 여관은 할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듯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연고자가 없어 무연고자로 처리될 뻔한 것을 엄마와 305호 아저씨가 나서서 수습했습니다.
엄마는 장롱 속 깊은 곳에서 비상금을 꺼내 장례 비용을 댔고 아저씨는 상주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화장터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회색 연기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연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할아버지의 영혼이라도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 곁으로 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할아버지가 떠나고 나니 여관은 정말로 텅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엄마와 저 그리고 305호 아저씨뿐이었습니다. 3월이 되자 포크레인의 굉음이 동네 입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옆 건물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지진처럼 땅을 울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창밖을 보며 엄마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야겠다. 그날 저녁 엄마는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을 몽땅 털어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하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밥상 위에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지만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자, 들어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엄마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305 아저씨도 말없이 밥을 떠넣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묵묵히 국을 떠먹다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어디든 일할 데 없겠나? 이번엔 저 밑에 지방으로 가볼까 한다. 연락 하실 거죠? 아저씨는 대답 대신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밥상이 끝나고 헤어지면 다시는 만나기 힘들 거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의 이별이란 의례 그런 것이니까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 한 번 손을 놓치면 영영 남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엄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찬장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왔습니다. 한 잔 받으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 영숙이 챙겨주고 영감님 걷어주고. 내가 잊지 않을 깁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아저씨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아저씨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장님 덕분에 저도 따뜻하게 잘 지냈습니다. 가족같이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저씨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족. 엄마가 그 단어를 곱씹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피 안 섞여도 마음 섞이면 그게 가족이지. 그날 밤 우리는 여관의 마지막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짐을 다 싸놓은 방 한가운데 모여 앉아 지나간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술 취한 손님과 싸웠던 이야기, 연탄가스 마시고 죽다 살아난 이야기, 처음 여관 문을 열었을 때의 설렘. 슬픈 기억도 아픈 기억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반짝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짐이라야 옷가지 몇 보따리와 낡은 가구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고 나서 엄마는 여관 건물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손때 묻은 벽을 쓰다듬고 깨진 유리창을 들여다보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305호 아저씨는 배낭 하나만 달랑 메고 서 있었습니다. 영수가 건강해라. 꼭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 되라. 아저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의 감촉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도요. 아저씨도 건강하세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엄마에게도 꾸벅 인사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길을 내려갔습니다. 아저씨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골목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서울장 여관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여관 간판을 내리던 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맑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지난 날들이 꿈이었다는 듯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올라타 멀어지는 여관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안녕, 나의 20살. 안녕, 나의 서울장 여관.
여관을 떠나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북쪽 끝, 깎아지른 듯한 언덕 위에 위태롭게 매달린 산동네였습니다. 트럭이 헉헉거리며 언덕을 올라갈 때마다 짐칸에 실린 낡은 장롱이 덜컹거렸고 제 마음도 함께 덜컹거렸습니다. 여관이라는 울타리도 비루했지만 이곳은 그야말로 벼랑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삿짐 센터 인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가파른 골목길. 그 꼭대기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집, 그 중에서도 부엌이 딸린 단칸방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여관방 냄새와는 또 다른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아 죽어버린 공기의 냄새였습니다. 그래도 서울 하늘 아래 누울 곳은 있네. 엄마는 짐을 내려놓으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관 카운터 의자에 앉아 박 사장님 소리를 듣던 엄마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낡은 꽃무늬 몸빼 바지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엄마는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화려한 빌딩 숲과 불빛들은 마치 닿을 수 없는 다른 행성처럼 아득하게만 보였습니다. 첫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보일러도 없는 연탄 아궁이 방이라 엄마와 저는 서로의 등을 맞대고 새우잠을 자야 했습니다. 천장에서는 쥐들이 달리기 시합이라도 하는지 타닥타닥 발소리가 들려왔고 얇은 벽 너머로는 옆집 부부의 코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여관에서도 소음은 일상이었지만 이곳의 소음은 더 날 것 그대로여서 서글펐습니다. 영수가 자나? 엄마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아니요, 안 자요. 미안하다.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너 대학도 못 보내고 이런 데로 끌고 와서. 엄마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등 뒤에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돈 벌어서 나중에 가면 되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나이 21. 친구들은 캠퍼스의 잔디밭에 앉아 미팅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쥐가 뛰어다니는 단칸방에서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사무치게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천하무적 같았던 엄마가 한없이 작아져버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엄마는 바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동네 전봇대에 붙은 파출부 구함 전단지를 보고 식당 설거지 일을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관을 운영하며 남에게 일을 시키던 엄마가 이제는 남의 식당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아야 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엄마의 손은 물에 퉁퉁 불어 있었고 옷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락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엄마 힘들지? 그만둬, 내가 일할게. 제가 엄마의 손을 주무르며 말하면 엄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드노. 여관 청소하던 거에 비하면 양반이다. 그리고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노. 공부나 해라. 엄마는 여전히 저를 수험생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거의 바닥났고 오빠 뒷바라지까지 하려면 엄마 혼자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요. 저는 몰래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벼룩시장을 뒤적이다가 찾아간 곳은 구로공단에 있는 한봉제 공장이었습니다. 회색 시멘트 건물, 윙윙거리는 모터 소리, 그리고 허공을 떠다니는 하얀 섬유 먼지들. 공장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미싱은 할 줄 알아? 작업반장이라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인데요. 그럼 시다부터 해. 실밥 따고 원단 나르고. 일당은 짜다. 그래도 할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공장 시다가 되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옷감. 더미 속에서 실밥을 따고 바닥에 떨어진 자투리 천을 주워 담았습니다.
허리를 한번 펴기도 힘들 만큼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까먹으며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어린 18, 19살 동생들이거나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들이었습니다. 영숙 언니는 대학 갈라고 돈 모으는 거야? 옆자리 미순이가 멸치볶음을 집어먹으며 물었습니다. 응, 뭐 그렇지.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대학이라는 단어가 마치 금기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대학을 논하는 것은 사치였고 어쩌면 배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가난 때문에 꿈을 접고 기계처럼 일하고 있는데 저 혼자 고고한 척 미래를 꿈꾸는 게 미안했습니다. 공장 일은 고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몸이 고되니 잡생각이 사라졌고 땀을 흘리고 나면 묘한 성취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월급날 누런 봉투에 담긴 현금을 받을 때의 그 짜릿함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첫 월급을 탄 날 저는 시장에 들러 엄마의 빨간 내복과 고등어 한 손을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샀습니다. 305호 아저씨가 즐겨 읽던 헤르만 헤세의 소설책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내복과 돈봉투를 내밀었을 때 엄마는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공부 안 하고 공장 다녔다고 등짝을 때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돈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갑자기 저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이 미련한 것이. 손 다 망가졌네. 아까워서 이걸 어찌 쓰노. 엄마의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엄마는 내복을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고등어를 구워놓고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비록 단칸방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고 오빠의 존재는 늘 우리의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돌덩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부산 교도소로 면회를 가는 날이면 엄마와 저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엄마는 전날 밤부터 떡을 찌고 닭을 삶고 과일을 깎아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영호가 좋아하는 쑥떡이다. 따뜻할 때 먹여야 하는데. 보온병에 떡을 담는 엄마의 손길은 정성스럽다 못해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교도소.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을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면회실 유리벽 너머로 오빠가 나타나면 엄마는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고 오빠의 얼굴을 쓰다듬듯 어루만졌습니다. 얼굴이 반쪽이네. 밥은 잘 나오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괜찮아, 엄마. 나 살쪘어. 걱정 마. 오빠는 짐짓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수척해진 얼굴과 까칠해진 피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수감 생활 동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불안하고 초조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깊고 고요한 눈빛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돌을 닦는 수도승처럼 오빠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깊이 사색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영수가 요즘 뭐 하냐? 오빠가 제게 물었습니다. 나? 그냥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실밥을 뜯고 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오빠가 미안해하는 꼴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오빠가 나가면 꼭 대학 보내줄게. 내가 못한 거 내가 다 해라. 오빠의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빠가 나가려면 아직도 1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엄마는 기차 안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가 내려앉은 엄마의 얼굴을 보며 저는 가방 속에 넣어둔 305호 아저씨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여관을 떠나올 때 아저씨가 몰래 제 가방에 넣어두었던 낡은 스프링 노트. 그 안에는 아저씨가 틈틈이 적어놓은 글귀들과 저에게 남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사는 게 힘들지.
인생은 원래 파도 타기란다.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파도를 넘었을 때 보이는 풍경은 더 아름다운 법이야. 지금 너희 가족이 겪는 이 시련도 언젠가는 다 추억이 되고 걸음이 될 거야. 포기하지 마라. 밥심으로 버티고 사람 온기로 버티는 게 인생이다. 투박한 글씨체로 꾹꾹 눌러 쓴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지. 희망은 진흙탕에서 피는 거야. 그 노트는 제게 성경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공장에서 반장에게 욕을 먹고 화장실에서 울 때도, 월세 낼 돈이 없어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사정할 때도 저는 그 노트를 꺼내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 날은 노트 뒷장을 넘기다가 아저씨가 그려놓은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삐뚤빼뚤한 펜화였지만 누가 봐도 우리 서울장 여관의 풍경이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뽀글머리 엄마, 그 옆에서 책을 보고 있는 단발머리 소녀, 그리고 옥상에 걸린 빨래대. 그림 밑에는 나의 두 번째 고향, 서울장 식구들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저씨에게 우리 여관은 그저 지나가는 숙소가 아니라 마음을 의지했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가족도 없이 떠돌던 아저씨에게 툭툭거리면서도 밥을 챙겨주던 엄마와 철없는 제가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1983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산동네 단칸방은 찜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선풍기 한 대 없이 부채질로 더위를 식혀야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에 적응해서 주방장 아줌마와 농담 따먹기를 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고, 저도 공장에서 손 빠르다는 칭찬을 들으며 제법 인정받는 시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겉봉투에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고 수취인은 제 이름 김영숙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마자 훅 끼쳐오는 익숙한 글씨체. 305호 아저씨였습니다. 영수가 잘 지내냐? 나는 지금 울산에 와 있다. 여기는 배 만드는 공장이 엄청 크다. 바다가 보여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네 생각, 엄마 생각 많이 난다.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자리는 못 잡았지만 월급 타면 꼭 한번 올라갈게. 맛있는 거 사주마. 그리고 할아버지 산소에는 한번 다녀왔다. 잡초가 무성하길래 싹 다 뽑아드리고 소주 한 잔 올렸다. 너희들도 잘 지내라. 아프지 말고. 편지와 함께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는 순간 공장 화장실 변기에 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울산이라는 먼 곳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챙겨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리고 그 10,000원짜리 2장에 담긴 아저씨의 땀 냄새가 너무나 생생해서 그날 밤 엄마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편지를 읽고 또 읽더니 베개 밑에 소중하게 갈무리에 넣었습니다. 이 양반 사람 참 진국이네. 내가 복이 없지는 않네. 이런 사람도 만나고. 엄마는 젖은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난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사람의 진심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기도 한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여관 주인이었을 때는 몰랐던 305호 투숙객이 아닌 김씨 아저씨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그의 가을 오빠에게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검열 도장이 붉게 찍힌 편지. 어머니 영수가. 가을이 오니 여관 마당에 있던 감나무가 생각납니다. 올해도 감이 많이 열렸을까요? 저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꿈꾸던 세상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법전 속에 있는 정의보다 어머니의 거친 손등에 있는 주름이 더 진실한 삶의 기록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하마. 대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버틴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웃으면서 만나자. 그때는 내가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엄마는 오빠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희망,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산동네에도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밤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고 달빛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끈을 놓지 않은 채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관 시절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엄마는 돈 버느라 바빴고 저는 제 불행에 갇혀 있었고 오빠는 바깥 세상을 동경했으니까요. 하지만 뿔뿔이 흩어지고 가진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묶어주는 가장 튼튼한 밧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골목길 어귀에서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여관 1층 카운터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이 높은 산동네에서는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별 참 많다.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305호 아저씨가 노트에 적어 놓았던 말의 의미를요. 어두울수록 별은 더 잘 보인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렇기에 서로라는 별이 더 밝게 빛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차가운 두 손을 호흡 불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우리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세상 그 어떤 등대보다 따뜻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1983년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팠지만 결코 춥지만은 않았던 그 시절. 제 마음속에 키는 한 뼘 더 자라 있었고 엄마의 흰머리는 늘어갔지만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돌아오는 날을, 아저씨가 놀러 오는 날을, 그리고 우리에게도 언젠가 봄이라는 계절이 찾아오는 그날을. 하지만 인생이란 참으로 짓궂어서 시련 뒤에 또 다른 시련을 숨겨놓고 기다리는 법이지요. 우리가 겨우 숨을 돌리려던 그 무렵 또다시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의 겨울은 제가 살아본 날들 중 가장 길고도 시린 계절이었습니다. 산동네의 겨울바람은 평지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람이 불면 얇은 슬레이트 지붕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고 문풍지를 발라놓은 문틈으로는 황소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랫목만 절절 끓고 윗목은 얼음장 같은 방 안에서 엄마와 저는 솜잎을 하나를 뒤집어 쓰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산동네 살이의 가장 큰 고통은 추위보다도 물이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 어김없이 수도관이 얼어 터지거나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물지개를 지고 산 아래 공동 우물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별이 총총한 하늘을 이고 물통을 든 사람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을 맞으며 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발가락 끝 감각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엄마는 그 힘든 물 길어 나르는 일을 당신이 도맡아 하려 하셨습니다. 니는 공장 가서 일해야 하는데 힘 빼면 안 된다. 내가 다녀오마. 엄마는 만류하는 저를 뿌리치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비탈길을 오르내렸습니다. 70도는 되어 보이는 가파른 빙판길. 연탄재를 깨서 뿌려놓았다고는 하지만 자칫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엄마가 무릎에 붉은 양 머큐로크롬을 잔뜩 바르고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그래? 다쳤어? 별거 아니다. 오다가 살짝 미끄러졌다. 뼈는 안 상했으니 걱정 마라. 엄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 퉁퉁 부어오른 무릎은 보기에도 처참했습니다. 물동이는 엎어져 깨졌고 엄마는 그 차가운 얼음 바닥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다고 나중에 옆집 아줌마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세댁, 엄마 좀 말려.
그 몸으로 물길어 나르다 골병 들어. 어제도 못 일어나는 거 내가 부축해서 겨우 들어왔어. 옆집 아줌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관 카운터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던 박 여사님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늙고 병들고 자식들을 위해 제 살을 깎아먹는 초라한 노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엄마의 다리를 주무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독해져야겠다고. 내가 돈을 더 벌어서 연탄 한 장이라도 더 떼고 따뜻한 물 나오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지만 20살 여공의 월급으로는 그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공장 일은 갈수록 고되었습니다. 연말 물량을 맞추느라 야근과 철야가 밥 먹듯이 이어졌습니다. 타이밍이라고 불리는 각성제를 몰래 먹어가며 졸음을 쫓는 언니들도 있었지만 저는 혀를 깨물어가며 미싱을 돌렸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 소음 속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먼지 구덩이 속에서 숨을 쉬다 보니 목에서는 쇳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저를 더 괴롭히는 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라디오 뉴스에서는 연일 시국 사범들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학가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고 잡혀가는 학생들의 숫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차가운 감방에 갇혀있을 오빠가 떠올라 미싱 바늘에 손을 찔리곤 했습니다. 오빠는 저 차가운 독방에서 신념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따뜻한 밥 먹고 돈 몇 푼에 목숨 걸고 있구나. 이런 내가 과연 오빠의 동생이라고 할 자격이 있는 걸까? 그런 자괴감이 들 때면 305호 아저씨가 보내준 편지 구절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삶이다. 그래, 오빠는 오빠의 싸움을 하는 거고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1984년의 봄은 더디게 왔습니다. 산동네 눈이 녹아 질척한 흙탕물이 될 무렵 엄마가 기어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어지럽다며 주저앉으시더니 이내 정신을 잃으신 겁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아무리 흔들어도 엄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 산동네까지 구급차가 올라오기도 힘들 뿐더러 전화기조차 귀했으니까요. 저는 맨발로 뛰쳐나가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쓰러졌어요. 옆집 아저씨가 지게를 지고 나와 엄마를 업었습니다. 우리는 비탈길을 달려내려가 택시를 잡아타고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급성 간염이었습니다. 잘 드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이대로 무리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의사의 건조한 말투가 야속했지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못 먹고 못 자고 속만 끓이며 살아온 세월이 병이 되어 터진 것이니까요. 입원비가 걱정되어 링거 한 병만 맞고 퇴원하겠다는 엄마를 억지로 병실에 눕혀놓고 나오면서 저는 병원 복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돈. 그놈의 돈이 뭐길래 사람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건지. 여관을 할 때 엄마가 왜 그토록 돈에 집착했는지 뼈저리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공장장님을 찾아가 가부를 부탁했습니다. 평소 깐깐하기로 소문난 공장장님이었지만 제 사정을 듣더니 말없이 서랍에서 현금을 꺼내주셨습니다. 김양 이거 받고 일 더 열심히 해야 돼. 알지?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비굴해도 좋았습니다. 엄마만 살릴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입원해 계신 일주일 동안 저는 병원과 공장을 오가며 짐승처럼 일했습니다. 낮에는 미싱을 돌리고 밤에는 병실 보조 침대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은 끝이다. 그 생각 하나가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엄마는 헬쑥해진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수가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어미가 돼서 짐만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왜 짐이야? 엄마 없으면 나도 없어. 우리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앙상해진 엄마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이 손으로 여관을 쓸고 닦고 우리 남매를 키워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손을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반가운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문 앞 평상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빵모자를 쓴 남자. 아저씨. 305호 아저씨였습니다. 울산에서 올라오신 겁니다. 오, 영숙이 왔나? 엄마는 좀 어떠시노?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반겼습니다. 아저씨의 곁에는 쌀 한 포대와 고기 한 근,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식 듣고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다. 퇴원하신다길래 몸보신 좀 하시라고 고기 좀 끊어왔다. 아저씨는 엄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좁은 단칸방이 꽉 찼습니다. 아저씨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봉투 하나를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약값에 보태 쓰소. 많이는 못 넣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라요. 김씨도 힘들 텐데. 엄마는 손사래를 쳤지만 아저씨는 억지로 봉투를 엄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족이라 안 했습니까? 힘들 때 돕는 게 가족이지요. 나중에 영호 나오면 그때 갚으소. 아저씨는 그날 저녁 좁은 부엌에서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투박한 솜씨였지만 소고기를 듬뿍 넣고 끓인 미역국은 세상 어떤 보양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시원하다. 역시 국은 고기 국물이 최고지. 아저씨는 밥그릇을 비우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의 웃음소리가 감돌았습니다. 1980년대 서울의 가난한 산동네, 곰팡이 핀 단칸방이었지만 그날 저녁 우리의 밥상은 그 어떤 부자의 식탁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아저씨는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날 새벽 첫 차로 다시 울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배웅하러 나간 골목길에서 아저씨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너무 애쓰지 마라. 꽃도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 네 인생은 아직 봉오리도 안 맺혔다. 언젠가 활짝 필 날 올 기다. 아저씨의 그 말이 공장 먼지 구덩이 속에서 시들어가던 제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85년이 되었습니다. 오빠의 출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2월 총선을 앞두고 거리는 선거 유세 차량으로 시끌벅적했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빠가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새 옷을 꺼내 입고 교도소 앞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교도소 철문이 열리고 까까머리에 낡은 양복을 입은 오빠가 걸어 나왔습니다. 2년 반 만에 보는 세상이 낯선지 오빠는 한동안 눈을 찡그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호야. 엄마가 달려가 오빠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오빠는 엄마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는 오빠의 등 위로 엄마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생했다. 욕봤다. 이제 됐다. 살아나왔으니 됐다. 오빠는 저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예전의 그 철없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통과해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영숙이 많이 컸네. 이제 아가씨 다 됐네. 오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투박해진 오빠의 손에서 교도소의 차가운 냄새가 아니라 흙냄새 같은 것이 났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길가에 핀 개나리도,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심지어 매캐한 매연 냄새까지도 살아있음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빠가 돌아오고 나서 우리 집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오빠는 당장 취직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오빠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막노동이라도 할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오빠는 정말로 공사판에 나가 벽돌을 날랐습니다. 명문대 법대생이 벽돌을 지게에 지고 나르는 모습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오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땀 흘려 버는 돈이 제일 깨끗한 거야. 오빠는 밤에는 틈틈이 야하게를 운영하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세상이 인정해주는 판검사는 되지 못했지만 오빠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방송통신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라디오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피곤해서 코피가 터지는 날도 있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305호 아저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만 달랑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나 결혼한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다. 마음이 참 따뜻한 여자다. 너희들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다. 그 소식을 듣고 엄마와 오빠 그리고 저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김씨가 드디어 제 짝을 만났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엄마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우리는 쌈짓돈을 모아 아저씨의 결혼 선물로 이불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비록 결혼식장인 울산까지 내려가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아저씨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가난하고 고단했던 80년대.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절만큼 사람 냄새가 진동했던 때가 또 있었을까요? 여관방 좁은 복도에서 나누던 귤 한 조각, 산동네 단칸방에서 끓여 먹던 라면 한 냄비,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던 투박한 손길들. 물질적으로는 가장 빈곤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던 시절. 그 시절을 버티게 해준 것은 거창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낫겠지라는 소박한 믿음, 그리고 나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책임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2025년의 늦가을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가는 학생들, 바쁘게 퇴근하는 직장인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분주해 보입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어딘가에는 여전히 서울장, 여관 같은 곳이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고시원 쪽방에서, 누군가는 반지하 방에서 치열하게 오늘을 견디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제가 40년 전 305호 아저씨에게 들었던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희망은 진흙탕에서 피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고.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겨울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올 테니까요. 저 여관집 딸 영숙이가 증인입니다. 그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이렇게 따뜻한 벤치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듯 두서없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따뜻한 연탄불 하나가 피어올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